에으악. 날카로운 비명조차 차마 입 밖으로 터져 나오지 못한 채 명월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내달렸다. 발바닥을 찢어밟길 듯한 날카로운 돌부리와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그녀의 여린 살결을 무자비하게 핥히고 지나갔지만 육체의 고통 따위는 지금 그녀를 짓누르는 공포와 비참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허공을 가르는 차가운 밤바람이 마치 웡위의 울음소리처럼 귓가를 때렸고 하늘을 뒤덮은 먹구름은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절망적인 장막을 들이우고 있었다. 명월은 자신이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뒤에서 쫓아오는 듯한 환청과 서러움에 떠밀려 발걸음을 옮길 뿐이었다. 그녀의 찢어진 치맛자락이 바람에 펄럭일 때마다 지난 3년간 겪었던 지옥 같은 시집살이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가슴을 후벼 팠다. 도망쳐야 했다. 그 숨막히는 집구석에서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 모진 시어머니의 혀끝에서 벗어나야만 살 것 같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명월은 부엌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식은 밥덩이를 목구멍으로 넘기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그 소박한 허기마저도 최진사댁의 안주인 오씨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사치였던 모양이었다. 안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목덜미에 주먹만한 혹을 달고 있는 오씨가 도깨비 같은 형상으로 튀어나왔었다. 그녀의 목에 달린 혹은 마치 탐욕스러운 주머니처럼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었는데 오씨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 때마다 그 혹 또한 덩달아 붉게 달아오르며 실룩거리는 것이 보기만 해도 흉물스러웠다. 인연이 감히 시어미도 잠들지 않았는데 부엌에서 쥐새끼처럼 뭘 훔쳐먹는 개냐 내년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집안의 재수가 옴붙은 게야 오씨의 독설은 비수보다 날카로워 명월의 가슴에 깊은 생채기를 냈다. 명월이 먹으려던 것은 쉰내가 나버려야 할 찬밥 덩어리에 불과했으나 오씨에게 그것은 며느리의 부도덕함을 질타할 좋은 구실일 뿐이었다. 오씨는 기어이 명월의 손에 들린 밥그릇을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는 빗자루를 들어 며느리의 등짝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당장 나가거라. 내 눈앞에서 사라져 내년 꼴을 보느니 차라리 송장하고 한 방을 쓰겠다. 그 말은 단순한 호통이 아니었다. 오씨는 한겨울 칼바람이 부는 대문 밖으로 명월을 떼밀고는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갔다. 얇은 저고리 하나만을 걸친 채 쫓겨난 명월은 대문을 두드리며 애원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침묵과 방 안에서 들려오는 오씨의 코웃음 소리뿐이었다. 갈 곳 없는 신세가 된 명월은 마을 어귀를 서성이다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무작정 산으로 향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도깨비 터라 불리며 낮에도 인적이 드문 험한 산이었지만 산짐승에게 잡혀먹히는 한이 있더라도 그 집 앞보다는 낫겠다는 절박한 심정이 그녀를 그곳으로 이끌었다. 한참을 정신없이 달렸을까. 명월의 다리가 풀리며 거친 흙바닥 위로 무너져 내렸다.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자 비로소 숲에 기이한 정적이 그녀를 감싸 안았다. 고개를 들어보니 어느새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새어나와 기괴하게 꼬인 고목들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다. 이곳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중. 바로 전설 속 도깨비들이 춤을 춘다는 그 골짜기였다.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그보다 더 큰 서러움이 명월의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다. 그녀는 바위 위에 주저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부모님 여의고 의지할 곳 없어 시집을 왔건만. 남편은 허구한 날 밖으로만 돌고 시어미는 나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니 이 넓은 천지에 내 몸 하나 뉘일 곳이 없구나. 그녀의 울음소리는 점차 가락을 타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구슬픈 노래가 되어 밤하늘로 퍼져나갔다. 명월은 본래 목청이 좋고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던 처녀였다. 시집와서는 입도 뻥끗 못하고 살았지만
억눌렸던 감정이 터져 나오자 그녀의 노래는 그 어떤 명창보다도 애절하고 아름답게 숲을 울렸다. 심산유곡 깊은 밤에 홀로 우는 저 새는 님을 잃고 우는가 갈 곳 몰라 우는가. 내 신세도 너와 같아. 둥지 잃고 헤매이니. 명월의 노래에는 단순히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부당한 대회에 대한 분노, 이루지 못한 행복에 대한 갈망, 그리고 모진 세상에 대한 한이 서려 있었다. 나무십들이 그녀의 노래에 맞춰 바스락거렸고 숲속의 짐승들도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는 듯했다. 그때였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푸르스름한 불꽃 하나가 둥둥 떠오르더니 순식간에 수십 개의 불꽃이 되어 명월의 주위를 에워쌌다. 어이쿠, 이게 무슨 소리냐. 굵직하고 걸걸한 목소리가 허공에서 울려 퍼졌다. 명월이 깜짝 놀라 노래를 멈추고 고개를 드니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험상궂게 생긴, 그러나 어딘가 익살스러운 표정의 도깨비들이 털가죽 옷을 입고 손에는 커다란 방망이를 든 채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뿔이 하나 달린 놈, 눈이 3개 달린 놈, 덩치가 산만한 놈 등 생김새는 제각각이었으나 그들의 눈빛에는 살기보다는 호기심이 가득했다. 명월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그저 덜덜 떨 수밖에 없었다. 도깨비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붉은 털이 숭숭 난 거구가 앞으로 썩 나서며 물었다. 이 밤중에 누가 이렇게 구성진 노래를 부르나 했더니 웬 여인네가 여기서 청승을 떨고 있느냐. 내 노래가 어찌나 구슬픈지 내 뱃속 창자가 다 꼬이는 것 같구나. 그러자 옆에 있던 키 작은 도깨비가 낄낄거리며 거들었다. 맞아, 우리가 여기서 수백 년을 살았지만 이렇게 맛깔나게 노래하는 인간은 처음 보네. 여복의 낭자, 겁먹지 말고 그 노래 한 자락 더 뽑아보시게. 우리 도깨비들은 노래와 춤이라면 사족을 못 쓰거든. 도깨비들은 명월을 해치려는 기색 없이 오히려 기대에 찬 눈빛으로 그녀를 재촉했다. 명월은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으나 도깨비들의 순수한 반응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사람보다 더 무서운 시어머니 밑에서 살다 보니 차라리 눈앞의 도깨비들이 더 정겹게 느껴질 지경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다시 한번 목청을 가다듬었다. 이번에는 슬픔보다는 신명나는 가락을 섞어 도깨비들의 흥을 돋울 수 있는 노래를 불렀다. 얼씨구 좋다, 절씨구 좋다. 달이 뜨면 춤을 추고 해가 뜨면 잠을 자네. 근심 걱정 다 잊고서 도깨비와 놀아보세. 명월의 청아한 목소리가 다시 숲을 메우자 도깨비들은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들은 방망이를 두드리며 장단을 맞추었고 숲은 순식간에 흥겨운 잔치판으로 변했다. 한참 동안 노래와 춤이 이어졌고 명월은 어느새 추위와 배고픔도 잊은 채 도깨비들과 어우러졌다. 그녀의 노래가 절정에 달해 끝을 맺자 도깨비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다. 우두머리 도깨비가 감탄하며 말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솜씨로다. 내 오늘같이 신명나게 놀아본 적이 없다. 내 노래가 우리 마음을 움직였으니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지. 그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금빛으로 번쩍이는 방망이 하나를 쑥 뽑아 명월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일반 나무 방망이와는 달리 은은한 광채를 내뿜고 있었으며 표면에는 알 수 없는 신비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다. 이것은 무엇이든 나오게 하는 도깨비 방망이다.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고 밤 나와라 뚝딱 하면 진수성찬이 나오지. 단 착한 마음으로 쓰면 복을 부르지만 욕심을 부리면 화를 부를 것이니
명심하거라. 명월은 떨리는 손으로 방망이를 받아들었다. 묵직한 무게감이 손끝을 타고 전해져 왔다. 이것이 정말 소원을 들어주는 방망이인가? 그녀는 믿기지 않는 눈으로 도깨비와 방망이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우두머리 도깨비는 씩 웃으며 덧붙였다. 이제 곧 닭이 울 시간이니 우리는 가야 한다. 부디 그 방망이로 내 맺힌 한을 풀고 잘 살아보거라.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멀리서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꽃기호 그 소리와 함께 도깨비들은 푸른 연기가 되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명월은 멍하니 방망이를 든 채 홀로 남겨졌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고 아침 햇살이 숲을 비추었다. 꿈만 같았던 지난밤의 일들이 몽상이 아님을 증명하듯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금빛 방망이가 들려 있었다. 명월은 방망이를 품에 꼭 안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어젯밤에 나약하고 겁에 질린 며느리의 것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이, 그리고 그 힘을 시험해볼 용기가 생겨난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명월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이 방망이로 빚더미에 앉은 집안을 일으키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놀라게 해주리라.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이 신비한 방망이가 탐욕스러운 시어머니 오 씨에게 어떤 파란을 몰고 올지, 그리고 그 목에 달린 흉측한 혹이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를. 명월의 발걸음은 가벼웠으나 최 진사댁을 향해 다가오는 운명의 수레바퀴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빠르게 구르고 있었다. 대문 앞에 다다랐을 때 안에서는 벌써부터 며느리가 없어진 것을 탓하며 악을 쓰는 오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명월은 깊게 심호흡을 하고 굳게 닫힌 대문을 향해 손을 뻗었다. 최 진사댁의 낡고 육중한 대문이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마찰음을 내며 열렸다. 밤새 산속의 한기와 공포에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명월의 얼굴에는 전에 없던 기묘한 생기가 감돌고 있었다. 그녀의 품에는 비단 보자기에 쌓인 금빛 도깨비 방망이가 마치 갓 태어난 아기처럼 소중하게 안겨 있었다.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것은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가난에 찌든 집안 특유의 적막감이었다. 그러나 그 적막은 곧 안방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다. 인연이 밤새 어딜 쏘다니다. 이제야 기어들어 오는 개냐 내년이 춤이라도 추러 다닌 개지 시험이 굶겨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오 씨는 산발한 머리에 눈곱도 떼지 않은 채 튀어나와 마당에 있는 빗자루부터 집어들었다. 그녀의 목에 달린 주먹만한 혹은 주인의 분노에 반응하듯 붉게 충혈되어 펄떡거리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명월은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려 잘못했다 빌었을 터였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명월은 다가오는 시어머니를 향해 물러서지 않고 또렷한 눈빛으로 응시했다. 어머님, 진정하십시오. 제가 빈손으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집안의 가난도, 어머님의 고생도 다 끝났습니다. 오 씨는 며느리의 당돌한 대꾸에 기가 막혀 잠시 빗자루질을 멈추었다. 뭐라 인연이 실성이라도 한 개냐 빈손이 아니면 그 품에 안고 있는 몽둥이는 뭐란 말이냐. 저걸로 나를 치기라도 하겠다는 개냐 오 씨가 코웃음을 치며 다시금 매질을 하려던 찰나. 명월은 보자기를 풀고 방망이를 꺼내 들었다. 아침 햇살을 받은 방망이가 눈부신 황금빛을 뿜어내자 오 씨는 순간 눈이 멀 것 같아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게 무슨 조화냐. 오 씨가 뒷걸음질 치며 중얼거렸다. 명월은 마당 한가운데 놓인 텅 빈 뒤줄을 향해 방망이를 휘두르며 외쳤다. 쌀 나와라. 뚝딱 그 순간 펑 하는 맑은 소리와 함께 허공에서 하얀 쌀알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촤르르르. 쌀알들이 뒤주에 부딪히며 내는 소리는 그 어떤 악기의 연주보다도 경쾌하고 아름다웠다.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냈던 뒤주가 햅쌀로 가득 차고 넘쳐 마당으로 흘러내렸다. 구수한 밥 냄새가 마당 가득 퍼지자 오 씨의 눈동자가 찢어질 듯 커졌다. 그녀는 빗자루를 내던지고 쌀더미로 달려들어 떨리는 손으로 쌀을 한 줌 쥐어보았다. 이건 진짜 쌀이 아니냐.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최상품 2000 쌀이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놀라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명월이 다시 한번 방망이를 휘두르며 금돈 나와라. 뚝딱 하고 외치자. 이번에는 엽전 꾸러미와 금덩이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마당에 쌓였다. 짤그랑, 툭, 탁. 금부티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에 오 씨의 입은 다물어질 줄 몰랐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금덩이를 이빨로 깨물어보고 볼에 비벼대며 괴성을 질렀다. 아이고 내 평생 이런 호사를 누리다니 며느라기야. 아니, 아가야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난 물건이냐. 방금 전까지 죽일 듯이 노려보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오 씨의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웃음꽃이 만발했다. 그 웃음 뒤로 목덜미의 혹이 흉물스럽게 흔들리는 것을 보며 명월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날 이후 최진사댁의 풍경은 완전히 바뀌었다. 쓰러져가던 초가집은 번듯한 기와집으로 보수되었고 끼니를 걱정하던 부엌에는 온갖 사내 진미가 끊이지 않았다. 명월은 방망이의 힘을 빌려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던 남편의 빚을 모두 갚아주었고 마을의 가난한 이웃들에게도 몰래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 신기한 것은 집안의 형편이 피는 것과 동시에 명월의 외모 또한 하루가 다르게 변해간다는 점이었다. 고된 노동과 구박으로 거칠어졌던 피부는 백옥처럼 고와졌고 오 씨에게 맞아 생겼던 이마의 흉터도 감쪽같이 사라져 잡티 하나 없는 맑은 얼굴이 되었다. 좋은 옷을 입고 기름진 음식을 먹어서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마음의 짐을 덜어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빛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지켜보는 오 씨의 마음속에는 고마움 대신 검은 그림자가 싹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넘쳐나는 재물에 정신이 팔려 며느리를 치켜쓰는 듯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명월이 가진 방망이에 대한 소유욕과 질투심이 그녀를 잠식해 들어갔다. 저 천한 것의 손에 저런 보물이 들려있다니 당치도 않다. 저 방망이는 이 집안의 어른인 내가 관리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게다가 명월의 얼굴이 날로 예뻐지는 것을 보자 오 씨는 자신의 목에 달린 혹이 더욱 크고 무겁게 느껴졌다. 거울을 볼 때마다 쭈글쭈글한 주름살과 덜렁거리는 혹이 너무나도 혐오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며 최진사댁 며느리가 선녀가 다 되었네 그려 하고 수군거릴 때마다 오 씨의 속은 숯검정처럼 타들어갔다. 어느 날 늦은 밤 오 씨는 모두가 잠든 시각에 명월을 안방으로 불러들였다. 방 안에는 화로의 불빛만이 일렁이며 오 씨의 그림자를 기괴하게 벽에 들이우고 있었다. 오 씨는 명월을 윗목에 앉히고는 짐짓 엄숙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아가, 내 너에게 물을 것이 있어 불렀다. 네가 가져온 그 방망이 말이다.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어떤 연유로 내 손에 들어왔는지 이제는 이실직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 아무리 봐도 그것은 인간의 물건이 아니다. 오 씨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탐욕이 끈적하게 묻어 있었다. 명월은 잠시 망설였으나 시어머니를 속일 수는 없다고 생각하여 그날 밤의 일을 차분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어머님, 그날 밤 제가 쫓겨나 산으로 갔을 때의 일입니다. 너무나 서럽고 무서워 도깨비터에서 목 놓아 울며 노래를 불렀지요. 그런데 도깨비들이 나타나 제 노래를 듣고는
명월은 도깨비들이 춤과 노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신의 노래에 감동하여 방망이를 주었는지, 그리고 착한 마음으로 써야 복을 받는다는 당부까지 빠짐없이 설명했다. 그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시어머니가 조금이나마 개과천선하고 욕심을 버리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다. 그래서 도깨비님들이 말씀하시길, 욕심을 부리면 화가 미칠 것이니 부디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 씨의 귀에는 명월의 진심, 어린 조언 따위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뇌리에는 오직 몇 가지 단어만이 꽂혔다. 도깨비터, 노래, 방망이, 소원 성취. 오 씨는 무릎을 탁 치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옳거니 그깟 노래 몇 마디 불러주고 저런 보물을 얻었단 말이지. 내 젊었을 적에는 꾀꼬리 같다는 소리를 듣고 자랐는데 전염보다 못할 리가 있나. 게다가 도깨비들은 멍청해서 사람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고 들었다. 오 씨의 눈길이 명월의 매끈한 목덜미에 머물렀다. 그리고는 저도 모르게 자신의 목에 달린 묵직한 혹을 손으로 감싸 쥐었다. 이 지긋지긋한 혹 덩어리만 떼어낼 수 있다면, 그리고 저 방망이를 하나 더 얻어낼 수 있다면 나는 천하의 부귀영화를 누리며 다시 젊음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오 씨는 표정을 관리하며 짐짓 부드러운 척 물었다. 그래, 노래를 불렀더니 주더란 말이지. 그 산이 어디라 했느냐. 마을 뒷산 선앙당 고개 넘어 그 패가 있는 곳. 말이냐. 명월은 불안한 기운을 감지하고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네, 맞습니다만 어머님, 절대 그곳에 가실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도깨비들은 기분 팔아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노래는. 그러나 오 씨는 이미 듣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 안을 서성거렸다. 알았다. 알았어. 내 그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다. 밤이 깊었으니 썩 물러가거라. 방을 나서는 명월의 등 뒤로 오 씨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명월이 나가자마자 오 씨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자신이 아끼던 비단옷을 꺼내 입어보며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늙은 여인은 탐욕에 눈이 멀어 기괴하게 웃고 있었다. 목에 달린 혹은 주인의 흥분에 맞춰 붉게 달아올라 마치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부풀어 있었다. 내 기필코 저 도깨비들을 만나 이 혹을 떼어내고 더 크고 좋은 방망이를 얻어오리라. 명월이 전연히 해냈는데 내가 못할 소냐. 내 노래 솜씨를 보여주면 도깨비 놈들이 자지러지겠지. 오 씨는 혼자만의 망상에 빠져 희죽거렸다. 창밖에는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들이 창호지 문을 긁어대고 있었다. 마치 오 씨의 헛된 욕망을 경고하듯 스스슥 하는 소리가 불길하게 방 안을 채웠다. 하지만 이미 욕망의 불길에 사로잡힌 오 씨에게는 그 소리가 마치 도깨비들이 자신을 부르는 환영의 손짓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그녀는 내일 밤 남들 몰래 산행을 감행하기로 결심했다. 명월이 가져온 방망이 하나로는 성에 차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만의 방망이, 아니 세상을 발 아래 둘 수 있는 힘을 원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보다 더 젊고 아름다워지고 싶다는 늙은 여인의 비틀린 질투심이 그녀의 등을 떠밀고 있었다. 진사대계 지붕 위로 먹구름이 다시금 몰려들고 있었다. 그것은 곧 닥쳐올 재앙의 전조였으나 집안의 누구도, 특히 오 씨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오직 마당 구석에 놓인 빈 항아리만이 바람소리에 맞춰 운궁거리며 다가올 비극을 예고하고 있을 뿐이었다. 달빛조차 구름 뒤로 자취를 감춘 칠흑 같은 금은밤. 진사댁 뒷문이 도둑고양이 드나들듯 살며시 열렸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빠져나온 그림자는 다름 아닌 오 씨였다. 그녀는 남들이 볼세라 검은 장옷을 머리 끝까지 뒤집었었지만
목덜미에 매달린 큼지막한 혹 때문에 그 형상은 마치 등 굽은 꼽추가 진보다리를 이고 가는 것처럼 기이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오 씨는 품속에 명월이 챙겨준 주먹밥이나 물통 대신 혹을 떼고 담아올 보물을 위한 빈자루 2개를 단단히 챙겨 메고 있었다. 명월이 그년이 노래 한 자락에 도깨비 방망이를 얻었다면 나는 춤까지 덩실덩실 춰서 방망이를 2개, 아니 3개는 얻어올 테다. 오 씨는 입술을 앙다물며 상일로 접어들었다. 밤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와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그녀의 몸을 두고 있는 탐욕의 열기는 그깟 추위쯤은 거뜬히 무시하게 만들었다. 마을 어귀를 지나 산길로 들어서자 길은 급격히 험해지기 시작했다. 낮에도 나무가 우거져 어두컴컴한 이 숲은 밤이 되자 마치 아기들이 입을 벌리고 있는 지옥의 입구처럼 변해 있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오 씨의 얼굴을 할퀴려 들었고 발밑에 깔린 낙엽들은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며 누군가 뒤따라오는 듯한 공포감을 조성했다. 에이구, 삭신이야. 이놈의 산은 어찌 이리도 험하단 말이냐. 오 씨는 숨을 헐떡이며 잠시 나무 기둥에 몸을 기댔다. 그때마다 목에 달린 무거운 혹은 추처럼 아래로 처지며 그녀의 목을 조여오는 듯 했다. 평소 같았으면 당장이라도 주저앉아 아랫사람들을 호출했을 테지만 오 씨는 이를 악물고 다시 발을 떼었다. 머릿속에는 오로지 매끈해진 목덜미와 금은 보화가 가득 찬 광경만이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에게 이 고행은 깨달음을 위한 수행이 아니라 일확천금을 위한 연 투자일 뿐이었다. 한참을 헤매던 오 씨의 눈앞에 드디어 명월이 말했던 그 폐가가 나타났다. 다 허물어져가는 흙담과 구멍 뚫린 문풍지 사이로 귀신이라도 튀어나올 듯한 음산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잡초가 무성한 마당 한 구석에는 깨진 기와장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처마 밑에는 거미줄이 흉물스럽게 쳐져 있었다. 여기가 바로 도깨비 터로구나. 오 씨는 두려움보다는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안도감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마당 한복판에 있는 넓적한 바위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리고는 명월이 일러준 대로 도깨비들을 부르기 위해 목청을 가다듬기 시작했다. 어디 보자. 무슨 노래를 불러야 저 미물들이 껌뻑 죽을까. 오 씨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명월이 불렀다는 구슬픈 신세 타령은 영 내키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누릴 부귀영화에 걸맞은 좀 더 자극적이고 흥겨운 노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오 씨는 주머니에서 미리 챙겨온 싸구려 박을 꺼내 들고는 무릎 장단을 치며 노래를 시작했다. 에헤라디아 돈 타령이나 하여보자.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내 낭군님은 어디 가고 돈 보따리만 오는가. 그녀의 노래 실력은 가관이었다. 쇳소리가 섞인 탁한 목소리는 음정과 박자를 무시한 채 제멋대로 날뛰었고 고음 부분에서는 마치 닭의 목을 비틀 때 나는 비명과도 같은 소리가 숲의 정적을 찢어 놓았다. 명월의 노래가 숲의 정령들을 위로하고 만물을 숨죽이게 만들었다면 오 씨의 노래는 잠자던 산짐승들을 놀라 달아나게 하고 나무들조차 괴로워 몸을 비틀게 만드는 소음 공해에 가까웠다. 그러나 정작 오 씨 본인은 자신의 노래에 심취하여 눈을 지그시 감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혹까지 덜렁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천하의 명창이라도 된 양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지화자 좋다. 얼씨구 절씨구. 오 씨는 흥에 겨워 자리에서 일어나 덩실덩실 춤까지 추기 시작했다. 늙고 뚱뚱한 몸이 뒤뚱거리는 모습은 마치 살진 곰이 제주를 넘는 듯 우스꽝스러웠다. 그녀의 거친 발놀림에 흙먼지가 피어올랐고 목에 달린 혹은 원심력에 의해 이리저리 춤을 추며 보는 이로 하여금 위태로움을 느끼게 했다. 그녀는 도깨비들이 나타나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떠받들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어디들 있느냐, 이 명창의 소리를 듣고도 나오지 않는단 말이냐. 썩 나와서 내 혹을 떼어가고 보물을 바쳐라. 오 씨는 노래 중간중간 호통을 치며 도깨비들을 재촉했다. 그녀의 아나무인 격인 태도는 숲속의 어둠마저 질리게 만들 정도였다. 그때 갑자기 숲 전체가 운궁거리며 진동하기 시작했다. 오 씨가 기대했던 대로 푸른 불꽃들이 하나둘씩 허공에서 피어올랐다. 하지만 그 불꽃의 기세는 명월대와는 사뭇 달랐다. 온화하고 장난기 어린 푸른빛이 아니라 마치 지옥불처럼 이글거리는 시뻘건 불꽃들이 오 씨의 주위를 포위하듯 에워쌌다. 어이쿠, 드디어 나오셨구만. 오 씨는 불꽃들을 보고 반색하며 노래를 멈추었다. 그리고는 거만한 자세로 허리에 손을 얹고 나타난 형체들을 노려보았다. 어둠 속에서 드러난 도깨비들의 표정은 험악하기 그지없었다. 뿔이 2개 달린 놈, 눈이 하나뿐인 놈, 입이 귀 밑까지 찢어진 놈들이 각자 몽둥이를 들고 오 씨를 향해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들은 오 씨의 괴상한 노래 때문에 단잠을 설친 듯 충혈된 눈으로 씩씩거렸다. 가장 덩치가 큰 대장 도깨비가 쿵쿵거리며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손에는 쇠못이 박힌 거대한 방망이가 들려 있었는데 바닥을 끌 때마다 불꽃이 튀었다. 도대체 어떤 놈이냐. 한밤중에 돼지 멱다는 소리를 질러대며 산신령님의 단잠을 깨우는 고얀 놈이 대장 도깨비의 천둥 같은 고함 소리에 오 씨는 순간 움찔했지만 곧바로 태세를 정비했다. 그녀는 도깨비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뻔뻔하게 대꾸했다. 아이고, 도깨비 대장님 아니십니까? 내 노래가 너무 고와서 귀가 머셨나 보구려. 나는 저 아래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 마님 오 씨라고 하오. 내 소문을 듣고 찾아왔소이다. 도깨비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웅성거렸다. 부잣집 마님, 저 꼴을 하고서 목에 달린 저건 또 뭐야. 흉물스럽기 짝이 없구먼. 노래는 또 어떻고 내 귀가 썩어 문드러지는 줄 알았네. 도깨비들의 조롱 섞인 수근거림이 들려왔지만 오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본론을 꺼냈다. 긴 말 필요 없고 내 며느리가 여기서 혹을 떼고 방망이를 받아갔다지 나도 똑같이 해주시오. 아니, 나는 그 아이보다 연배도 높고 이 집안의 어른이니 방망이는 2개를 주시고 이 징그러운 혹은 말끔히 떼어내어 내 젊음을 돌려주시오. 그러면 내 나중에 떡이나 좀 해서 보내리다. 오 씨는 마치 빚쟁이에게 빚을 독촉하듯 당당하게 요구 조건을 나열했다. 대장 도깨비의 미간이 깊게 구겨졌다. 그는 오 씨의 탐욕스러운 눈빛과 목에 달린 흉측한 혹, 그리고 무엇보다 그 거만한 태도에서 그녀가 누구인지 단박에 알아차렸다. 며칠 전 밤, 눈물을 흘리며 애절한 노래를 부르던 그 착한 여인이 겪었던 고초의 원흉이 바로 눈앞에 있는 이 늙은 여우였음을 직감한 것이다. 도깨비들은 본래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었다. 오 씨의 마음속에는 시커먼 욕심과 질투, 아집만이 가득 차 있어 악취가 진동을 했다. 대장 도깨비는 짐짓 모르는 체하며 굵은 목소리로 물었다. 흐음, 네가 그 착한 색시의 시험이란 말이냐? 그런데 노래의 정성이라곤 눈꼽만큼도 없고 오로지 재물 욕심만 가득하구나. 네가 원하는 것이 정말 혹을 떼는 것이냐? 오 씨는 도깨비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려나 보다 생각하고 반색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묘, 이 혹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시오. 이 혹만 떼어주면 내가 그 방망이로 더 큰 부자가 되어 떵떵거리고 살 텐데. 어서 이리 와서 떼어가시오. 그녀는 목을 길게 빼고 도깨비 앞으로 얼굴을 들이밀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스꽝스럽고 탐욕스러운지 지켜보던 졸개 도깨비들조차
킬킬거리며 입을 막았다. 대장 도깨비는 씩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방망이를 고쳐잡았다. 그래, 내 거의 소원이 정. 그렇다면 들어주지. 우리는 노랫값을 아주 후하게 쳐주는 도깨비들이니까. 오씨는 이제 다 되었다는 생각에 눈을 감고 입가에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이제 나도 명월인 년처럼 고운 얼굴이 되겠구나. 방망이까지 얻으면 그년 콧대를 납작하게 눌러버리고 내 세상으로 만들어야지. 그녀는 상상 속에서 이미 왕비라도 된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도깨비들의 후한 값이 인간의 셈법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탐욕이 불러온 결과가 얼마나 혹독할지를. 숲의 바람이 갑자기 뚝 그치고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다. 대장 도깨비가 손을 번쩍 들어 올리자 그의 손끝에서 기이한 기운이 뭉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보물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재앙이었다. 오씨의 목덜미가 서늘해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헛된 꿈에 젖어 있었다. 대장 도깨비의 거친 손길이 오씨의 턱 밑으로 쑥 들어왔다. 거칠고 투박한 손바닥의 감촉이 소름 끼치게 차가웠으나 오씨는 그 차가움마저도 곧 다가올 젊음과 부귀영화를 위한 전주곡이라 여겼다. 그녀는 기대감에 부풀어 입꼬리를 실룩이며 목을 더욱 길게 빼주었다. 자, 어서요. 아프지 않게 단번에 떼어주시오. 내 이 은혜는 잊지 않으리다. 오씨는 마음속으로 이미 혹이 떨어진 자리에 고운 분을 바르고 비단 목도리를 두르는 상상을 하며 황홀경에 빠져 있었다. 도깨비들의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숲을 메우고 있었지만 탐욕에 귀가 먼 오씨에게는 그저 자신을 환영하는 축복의 합창처럼 들릴 뿐이었다. 대장 도깨비는 오씨의 목에 달린 혹을 이리저리 만져보더니 짐짓 감탄하는 척하며 말했다. 참으로 탐스러운 혹이로구나. 인간들은 이것을 싫어한다지 하지만 우리 도깨비들에게는 이 혹이야말로 노래 주머니로 보이는데 말이야. 그 말에 오씨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미련한 것들. 혹이 노래 주머니라니. 역시 도깨비는 도깨비로구나. 어쨌든 나에게서 가져만 간다면야 상관없지. 그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맞장구를 쳤다. 그렇지요, 대장님. 내 노래가 기가 막힌 것도 다 이 혹 덕분이 아니겠소. 그러니 귀한 혹을 대장님께 드릴 테니 어서 가져가시오. 그 순간 대장 도깨비의 눈빛이 장난기 가득한 호박색에서 서늘한 핏빛으로 변했다. 그는 허리춤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놀랍게도 또 하나의 혹이었다. 며칠 전 노래를 지지리도 못하던 어느 욕심쟁이 영감에게서 떼어내 보관하고 있던 오씨의 것보다 2배는 더 크고 검붉은 핏줄이 툭툭 붉어진 흉물스러운 혹이었다. 내 말이 맞다. 노래를 이리 잘하는 걸 보니 혹 하나로는 부족하겠구나. 좋은 건 많을수록 좋은 법이니 내가 특별히 아껴둔 이 혹도 내게 붙여주마. 쌍혹을 달고 노래를 부르면 천하제일의 명창이 되지 않겠느냐. 네, 그게 무슨... 의학 오씨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대장 도깨비는 손에 든 혹을 오씨의 왼쪽 뺨, 그러니까 원래 있던 혹의 반대편에 힘껏 내리꽂았다. 철썩 타는 소리가 마치 젖은 빨래를 바위에 맺히듯 찰지고 요란하게 밤공기를 가를 정도였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충격과 함께 불에 댄 듯한 뜨거운 통증이 왼쪽 뺨을 강타했다. 오씨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아이고, 사람 살려. 이게 무슨 짓이냐. 혹을 떼어달라 했지. 누가 붙여달라 했느냐. 그녀는 황급히 왼쪽 뺨을 더듬었다. 손끝에 닿은 것은 매끈한 피부가 아니라 물컹하고 뜨끈하며 묵직하게 늘어지는 거대한 살덩어리였다. 믿을 수가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오씨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도깨비들을 올려다보았다. 도깨비들은 배를 잡고 구르며 자지러지게 웃고 있었다. 깔깔깔, 저 꼴 좀 봐라. 쌍방울도 아니고 쌍혹이라니 이제 균형이 딱 맞는구나. 어이, 할멈 혹은 노래 못하는 욕심쟁이, 영감탱이 건데. 네, 노래 솜씨랑 딱 어울린다. 욕심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더니 기어이 혹이 2개가 되었네 그려. 도깨비들의 조롱은 비수처럼 날아와 오씨의 가슴에 꽂혔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끔찍한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명월이 말했던 진심이 담긴 노래와 착한 마음의 의미가 뇌리를 스쳤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분노와 수치심에 휩싸인 오씨는 바닥에 있는 돌멩이를 집어 도깨비들에게 던지며 발악했다. 이놈들 천하의 몹쓸 놈들, 내 혹을 떼어가 당장 떼어가란 말이야. 내 며느리한테는 금방망이까지 줬으면서 왜 나한테는 이런 해괴한 짓을 하는 개냐. 그러나 돌멩이는 도깨비들의 몸을 통과해 허공만 가를 뿐이었다. 대장 도깨비가 정색을 하며 방망이를 바닥에 쾅 내리찍었다. 지진이 난 듯 땅이 울리고 흙먼지가 피어올랐다. 내 인연 내 죄를 아직도 모르겠느냐. 며느리를 구박하고 내쫓은 것도 모자라. 그 아이가 얻은 복까지 가로채려 들어 내 탐욕 냄새가 어찌나 고약한지 심리 밖에서도 진동을 하더라. 혹은 내 욕심의 무게니라. 평생 그 무게를 견디며 살아라. 도깨비들의 형상이 점점 거대해지더니 그들의 그림자가 오씨를 집어삼킬 듯 덮쳐왔다. 쌍옥 할멈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도깨비들은 오씨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위협적인 춤을 추기 시작했다. 공포가 극에 달한 오씨는 더 이상 항변할 기운조차 없었다. 그녀는 네 발로 기어서라도 도망쳐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오씨는 체면이고 목을 다 내팽개치고 엉금엉금 기어서 뒷걸음질 쳤다. 무거워진 머리 때문에 중심을 잡기가 힘들어 자꾸만 고개가 바닥으로 처박혔다. 양쪽 턱 밑에 달린 2개, 혹은 걸을 때마다 서로 부딪히며 툭, 툭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다. 도망치는 오씨의 등 뒤로 도깨비들의 쩌렁쩌렁한 호통이 따라붙었다. 다시 한번 산에 얼씬거렸다간 그나마 성한 코까지 떼어버릴 테다. 썩 꺼지거라. 오씨는 비명을 지르며 산비탈을 굴러 내려갔다. 나뭇가지에 옷이 찢겨나가고 가시덤불에 살이 패였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다. 오로지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본능만이 그녀의 다리를 움직였다. 산을 내려가는 내내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금은 보화도 젊음도 다 필요 없었다. 그저 예전에 그 혹 하나 달린 모습이라도 좋으니 제발 이 끔찍한 혹 하나만이라도 떨어져 나갔으면 하는 간절함 뿐이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새로 붙은 혹은 마치 태어날 때부터 제 몸이었던 양 찰싹 달라붙어 떨어질 줄을 몰랐다. 어느덧 동이 트기 시작했다. 닭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숲의 요괴들은 서서히 자취를 감추었다. 엉망진창이 된 몰골로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오씨는 이미 탈진하여 반쯤 넋이 나가 있었다. 머리는 산발이 되었고 고운 비단옷은 걸레 조각이 되어 너덜거렸으며 흙투성이가 된 얼굴 양쪽에는 수박만한 혹 2개가 기괴하게 매달려 있었다. 새벽물을 길러 나온 마을 아낙네들이 오씨를 발견하고는 기겁을 하며 물동이를 떨어뜨렸다. 엄마야, 저게 뭐야, 괴물이다. 아니, 저거 최진사, 댁만이 마니아 세상에. 혹이 2개가 됐어. 귀신에 홀렸나. 꼴이 저게 뭐람.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경멸 어린 시선이 쏟아졌지만 오씨는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다. 무거운 혹 때문에 고개가 절로 숙여지기도 했지만 밀려오는 수치심에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다.
최 진사댁 대문 앞까지 기어온 오 씨는 대문을 두드릴 힘도 없어 문턱에 쓰러지고 말았다. 마침 마당을 쓸던 하인이 문을 열었다가 기절초풍하여 뒤로 자빠졌다. 마님, 이게 웬일이십니까? 하인의 비명소리에 안방에 있던 명월이 황급히 뛰어나왔다. 명월은 눈앞에 펼쳐진 참담한 광경에 할 말을 잃었다. 욕심을 부리다가는 화를 입을 것이라 그리도 당부했건만. 시어머니는 기어이 혹을 때려 갔다가 혹을 하나 더 붙여온 것이었다. 양볼에 축 늘어진 붉은 혹과 찢어진 옷, 그리고 공포와 후회로 얼룩진 시어머니의 눈동자. 명월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미운정 고운정 다든 시어머니였기에. 그 처참한 모습은 명월에게 통쾌함보다는 연민을 불러일으켰다. 명월은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 쓰러진 오 씨를 부축했다.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대체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오 씨는 며느리의 목소리에 겨우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 속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명월의 얼굴이 들어왔다. 잡티 하나 없이 맑고 고운 그 얼굴은 지금 자신의 흉측한 몰골과 대비되어 더욱 눈부시게 빛나 보였다. 오 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흙바닥을 적셨다. 입을 열어 무어라 말하고 싶었지만 양쪽 혹이 목구멍을 압박하여 쇳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다. 그것은 후회의 신음이자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탄식이었다. 명월은 하인들을 시켜 오 씨를 안방으로 옮겼다. 따뜻한 아랫목에 시어머니를 눕히고 피 묻은 얼굴을 닦아내며 명월은 한숨을 내쉬었다. 방망이로 금은 보화를 얻었을 때보다 더 큰 시련이 집안에 닥친 것이었다. 하지만 명월은 알고 있었다. 이 시련은 재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의 빈곤에서 비롯된 것임을. 오 씨가 잠결에 고통스러워하며 혹을 쥐어뜯으려 하자 명월은 부드럽게 그 손을 잡아주었다. 어머님, 이제 다 지났습니다. 욕심은 내려놓으시고 몸부터 추스르세요.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에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다. 최 진사댁 욕심쟁이 마님이 도깨비에게 벌을 받아 쌍옥 할멈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내리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재였다. 대문 밖에서는 아이들이 혹부리 영감, 아니 혹부리 할멈 하며 노래를 부르고 도망치기도 했다. 방 안에 누워 그 소리를 듣는 오 씨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졌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구박했던 며느리의 경고를 무시한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했다. 거울을 볼 용기조차 나지 않았다. 평생을 남보다 더 가지고 남보다 더 높아지려 발버둥 쳤던 그녀의 삶이 이제는 저 무거운 두 개의 혹처럼 추하게 일그러져 버린 것이었다. 오 씨는 벽을 향해 돌아누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과연 그녀는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 진정한 참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최 진사댁의 기와지붕 위로 무심한 구름만이 흘러가고 있었다. 방 안에는 쓴쑥 냄새와 한숨 섞인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다. 오 씨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쓴 채 며칠째 식음을 전폐하고 어두운 방구석에 처박혀 있었다. 양쪽 턱 밑에 달린 육중한 혹 두 개는 그녀가 누워있을 때조차 숨통을 조여왔고 고개를 돌리려 할 때마다 묵직한 돌덩이를 매단든 살가죽을 잡아당겨 비명을 지르게 만들었다. 하지만 육신의 고통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마음을 난도질하는 수치심과 후회였다.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동네 아이들의 노래 가락. 혹 때려갔다. 혹 붙여온 욕심쟁이. 할멈하는 조롱 섞인 동요가 비수가 되어 그녀의 귓구멍을 파고들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이라도 쫓아나가 물벼락을 안겼을 오 씨였지만 지금의 그녀는 문 밖으로 나설 용기조차 잃은 채
이불 속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사람이 아니라 괴물 그 자체였다. 탐욕이 빚어낸 흉측한 조각상. 그것이 바로 지금의 옷이었다. 어머님, 미움 좀 드셔보세요. 며칠째 곡기를 끊으시면 몸이 상하십니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명월이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죽과 정갈한 물김치가 들려 있었다. 명월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따뜻했으나 오 씨에게는 그 친절함조차 바늘방석처럼 느껴졌다. 오 씨는 쉰 목소리로 소리쳤다. 치워라. 꼴 보기 싫다. 내년 눈에는 내가 우습게 보이지 쌤통이다 싶어 속으로 비웃고 있는 거 다 안다.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거라. 오 씨는 팔을 휘저어 밥상을 엎으려 했으나 기력이 쇠하여 손끝이 허공을 가를 뿐이었다. 그 반동으로 목에 달린 혹들이 출렁거려 또다시 끔찍한 통증이 밀려왔다. 아이고, 나 죽네. 차라리 나를 죽여다오. 명월은 흐트러진 이불을 말없이 정리하고 수건을 적셔 시어머니의 땀 범벅이 된 이마와 혹 주위 이를 조심스럽게 닦아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에는 일말의 경멸이나 가식도 섞여 있지 않았다. 어머님, 제가 어찌 어머님을 비웃겠습니까? 가족의 불행은 곧 저의 불행인 것을요. 도깨비들의 장난이 짓궂었으나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우선 기운을 차리셔야 제가 어머님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명월은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오 씨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다. 오 씨는 입을 꾹 다물고 버텼으나 명월의 흔들림 없는 눈빛과 진심 어린 태도에 결국 굳게 닫힌 입술을 열 수밖에 없었다. 따뜻한 죽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오 씨의 가슴 속 응어리도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날 밤 오 씨는 명월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긴 속내를 털어놓았다. 달빛이 창호지 문을 은은하게 비추는 밤이었다. 아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눈이 멀었었어. 오 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베개 위로 툭툭 떨어졌다. 네가 가져온 그 방망이가 탐이 났고 날로 고워지는 네 얼굴이 샘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늙은 시어미가 며느리를 질투하다니 천벌을 받아 마땅하지. 이 혹들은 내 욕심 주머니가 밖으로 터져 나온 게야. 평생을 남보다 더 가지고 남을 짓밟아야 직성이 풀리던 내 더러운 신보가 이 꼴을 만든 게야. 오 씨는 자신의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이제 나는 어찌 사느냐. 사람들은 나를 괴물이라 손가락질할 테고 집안 망신은 다 시킬 텐데 차라리 혀 깨물고 죽는 게 낫지. 명월은 시어머니의 거친 손을 자신의 고운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어머님, 죽기는 왜 죽으십니까? 외모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비록 얼굴에 혹은 달렸으나 마음의 혹을 떼어내신다면 그깟 살덩거리가 무슨 대수겠습니까? 도깨비들이 어머님께 벌을 준 것은 어머님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깨우치라고 그런 것일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베풀며 사시면 됩니다. 저 방망이로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을 돕고 덕을 쌓으면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칭송으로 바뀔 것입니다. 명월의 말은 어둠 속의 등불처럼 오 씨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마음의 혹을 떼어내라. 오 씨는 그 말을 되뇌며 지난날의 자신을 뼈저리게 반성했다. 다음 날부터 최진사댁에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오 씨는 여전히 흉측한 쌍옥을 달고 있었지만 더 이상 방 안에 숨어 있지 않았다. 그녀는 머리에 큰 쓰개치마를 써서 혹을 가리는 대신 당당하게 대문을 열고 나섰다. 그리고 명월과 함께 국간을 활짝 열었다. 여봐라, 국간에 있는 쌀을 풀어 마을에 굶주리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거라. 그리고 저기 아랫마을 김서방네 병원비도 대주도록 해라.
하인들은 마님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어리둥절했으나 오 씨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온화했다. 명월은 도깨비 방망이를 휘둘러 금은 보화를 만드는 대신 헐벗은 이들에게 입힐 따뜻한 소목과 병자들에게 먹일 약재를 만들어냈다. 뚝딱 소리와 함께 마당에는 사랑과 나눔의 물품들이 쌓여갔다. 처음에 마을 사람들은 오 씨의 행동을 의심했다. 저 욕심쟁이 할망구가 웬일이래. 또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라며 수군거렸다. 어떤 이들은 일부러 오 씨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혹부리 할멈이 미쳐서 재산을 탕진하나 보내 하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오 씨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오르고 혹도 욱신거렸지만 그녀는 묵묵히 참아냈다. 다 내가 지은 업이다. 달게 받아야지. 그녀는 며느리 명월이 그러했듯 사람들에게 먼저 고개를 숙이고 진심으로 다가갔다. 길 가다 넘어지는 아이를 보면 흙을 털어주었고 가난한 아낙네의 손을 잡고 위로를 건넸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었다. 사람의 마음이란 간사하면서도 정직한 것이라. 오 씨의 꾸준한 선행과 변화된 모습은 서서히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더 이상 아무도 오 씨를 욕심쟁이 혹부리라고 부르지 않게 되었다. 대신 사람들은 그녀를 쌍혹 보살님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비록 얼굴 양쪽에 덜렁거리는 혹은 여전히 흉물스러웠으나 그 혹 아래에서 피어나는 오 씨의 미소는 자애롭기 그지없었기 때문이다. 아이들도 이제는 오 씨를 무서워하지 않고 그녀의 치맛자락에 매달려 사탕을 달라고 졸랐다. 오 씨는 그럴 때마다 오냐, 오냐, 내 새끼들 하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신기하게도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내려놓자 무겁게만 느껴지던 혹의 무게도 더 이상 고통스럽게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그 혹들이 그녀가 잊지 말아야 할 겸손의 무게추가 되어 중심을 잡아주는 듯했다. 어느 맑은 가을 날 최진사댁 마당에서는 조촐하지만 따뜻한 잔치가 열렸다. 명월이 시어머니의 생신을 맞아 동네 사람들을 초대해 음식을 대접하는 자리였다. 마당 가득 차려진 음식과 웃음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주인과 하인, 부자와 빈자가 어우러진 풍경은 예전의 최진사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상석에 앉은 오 씨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다. 그녀의 곁에는 더할 나위 없이 효성지극하고 지혜로운 며느리 명월이 미소 짓고 있었다. 오 씨는 명월의 손을 꼭 잡으며 나직이 말했다. 아가, 고맙다. 네가 나를 사람 만들었다. 내 비록 이 혹을 떼지는 못했으나 네 덕분에 평생 짊어지고 있던 마음의 돌덩이는 다 내려놓은 것 같구나. 이 혹 두 개가 내 인생의 스승이다. 명월은 시어머니의 잔에 술을 따르며 답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요? 어머님의 덕이 쌓여 집안이 평안한 것입니다. 이제는 그 혹마저도 복주머니처럼 보이니 참으로 신기한 일이지요. 두 여인의 웃음소리가 청명한 가을 하늘로 퍼져나갔다. 그때 숲속 어디선가 쿵작작 쿵작작 하는 희미한 장구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마치 그날 밤에 도깨비들이 개과천선한 오 씨의 모습을 지켜보며 축하해 춤판이라도 벌이는 것처럼 오 씨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쌍옥을 단 채 살았다. 그녀는 죽는 날까지 도깨비 방망이로 얻은 재물을 가난한 이웃을 위해 썼으며 며느리 명월을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했다.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전하며 재물보다 귀한 것은 착한 마음씨요. 욕심은 결국 스스로를 올가매는 족쇄가 된다는 교훈을 되새겼다. 최진사댁의 기와지붕 위로 둥근 보름달이 떠올랐다. 달빛은 며느리 명월 민유애의 이름처럼, 그리고 뒤늦게나마 참된 삶의 길을 찾은 오 씨의 마음처럼 어둠을 몰아내고 온 세상을 환하고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진정한 부자는
곳간에 재물을 쌓아둔 자가 아니라 마음의 덕을 쌓은 자이며 외모의 흉터는 가릴 수 있어도 마음의 흉터는 숨길 수 없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틀린 법이 없다. 혹 때려갔다, 혹 붙이고 돌아왔으나 결국 그 혹 덕분에 진짜 사람이 된 오 씨의 이야기는 오늘도 바람결을 타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작은 울림을 전하고 있다.